안녕하세요.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강의하게 될 경남대 국어교육과 김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북한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살펴볼 작품은 시 작품 한 작품과 소설 작품 두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아니죠. 작년쯤 됐나요? 한국에 있는 재벌 딸이 북한으로 잘못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그 리저역 동지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사랑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거고, 북한에서 쓰고 있는 실제 용어들이 재밌는 용어들이 많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랑은 어떤 곳에나 다 있죠, 그죠? 근데 북한에서의 청춘 남녀들 혹은 그냥 우리 사랑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북한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은 뭐가 가장 중심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살펴볼 작품은 안순이의 1986년 작품인 나를 부르는 기적소리라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청춘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작품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밖에 몰라 우리 건설장 지날 때면 기관사 그 총각 왜 그리 기적소리 높이는지 나만이 알아. 바람처럼 지나면서도 기중기 위에 나를 향해 왜 그리 정답게 손젓는 것인지. 날마다 이맘때면 순간도 어김없이 만나는 우리. 기차를 몰며 기중기를 몰며 얼굴도 익히고 마음도 알았지. 조국의 제부를 아르는 기쁨에 그리도 크게 웃는 그 마음도, 이 땅에 솟아나는 제부의 높이를 기중기 큰 팔에서 가늠하는 그 심정도, 함께 만나 약속은 없어도 나는 알아. 지구를 3바퀴나 돌았다고 언젠가 신문에도 났던 그 총각, 이제 또 그만큼 돌기 전에는 아마도 나를 찾지 않으리라는 걸. 조국이 그토록 바라기에 철길 위에 청춘을 바치는 그, 조국이 그토록 사랑하기에 나도 정이 가는 그, 기적소리 울리며 그가 갈 때면 함께 가는 내 마음 소중히 담아 꽃다발 조용히 흔들어주지. 물론 아무도 모르게 나밖에 몰라 멀리서 들려오는 저 기적소리가 그 총각이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을, 나만이 알아 내 가슴에 간직된 그 총각의 목소리인 줄을. 참 재밌는 시죠. 시의 제일 첫 부분은 우리 남한의 청춘 남녀들의 정서와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쓰는 용어로 썸을 타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의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작업장을 지날 때 그 총각이 이제 울려주는 이런 큰 기적 소리, 이게 나와 어떤 이제 심리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그리고 그 기적 소리에 가슴이 설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뒷부분에서 달라집니다. 조국의 제부를 나누는 기쁨에 그리도 크게 웃는, 그러니까 이게 그 총각이 나의 작업장 앞을 지날 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조국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웃는다 하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이 그토록 바라기에 철길 위에 청춘을 바치는 이제 그 총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그 총각이 뭐 잘생겼다거나 멋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조국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총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대건설 현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노동 속에서 맺어진 청춘 남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시를 보시면 아시듯이 사랑 자체가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주제는 결국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창조적 노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자체, 사랑 그야말로 사랑밖에 없는 시들은 북한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감정유희다. 그리고 인민의 정서를 해치는 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바탕에는 조국에 대한 헌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까요? 아마 제가 숨은 영웅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의 이제 그 작품하고 비슷하게 북한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고 그리고 가장 좀 다양한 작품이 나왔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80년대 북한 문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계가 이제 안정화됨으로써 이 시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 그 영웅 서사를 담고 있는 이런 시에서 서정성이 짙은 이런 문학이 늘어나고 이때 이제 그렇지만 서정성을 담고 있다 해서 북한의 문학 작품은 그대로 서정적인 문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상성과 혁명성에다가 서정성과 대중성이 융합된 이런 작품들이 창조됐던 시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문학의 기본 과제는 역시 체제 이념의 선정과 인민 대중의 교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정성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민 대중을 어떤 식으로 교화시키고 그게 어떤 교훈성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볼 작품은 리성식의 행복의 방아라는 소설 작품입니다. 이 소설도 역시 1998년에 나왔던 작품이고 이제 줄거리를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도 약간의 이제 고백은 그대로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섬을 타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송경심이란 여성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 이제 작업 반장인데 이 송경심은 굉장히 주위에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할 때 인기가 많은 여성입니다. 주위에 항상 여러 총각들이 이제 송경심을 좋아하는 여러 총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 매력적인 게 우리가 매력적인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모습이 아리따다 하는 것도 역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굉장히 송경심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송경심은 자기보다 이제 작업 속도가 조금 느리다든지 그리고 별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남자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송경심에게 이제 어느 날 림성철이라는 이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림성철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농장원에 배속되어서 1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자면 인턴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철이라는 인물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경심이 이제 성철을 굉장히 열심히 유심히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성철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 연모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성철이 사막 그러니까 우리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제 토지로 가꾸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성철이 벼랑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사랑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고난이 닥친다든지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들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송경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철이 다치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상이옹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용어로 영예 군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전투라든지 또는 이런 생산 현장에서 다쳐서 이제 거의 이제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 가는 이런 인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철이 이 이제 부상 때문에 다쳐서 영예 군인이 되더라도 나는 일생 동안 이 사람을 보살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반려자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진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선물하는 이것도 조금 북한에서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태양모,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선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선글라스라고 얘기를 하는 색안경을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 이제 성철은 이제 1년이 다 되니까 소환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장래 약속도 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철이 이제 제 방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몸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철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고 이제 군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심은 이 성철이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이 사람하고 만나야겠다,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문학하고 조금 다른 특징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기 전에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에 이 사람을 양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일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경심은 아주 슬프지만 가을 추수를 열심히 하면서 일하는데, 어느 날 새 관리위원장이 이제 부임해서 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림성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걸로 이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의 이제 시대적 배경은 역시 아까 우리 90년대 이런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청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떨 때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20, 30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굉장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청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한다 그러죠. 그래서 40, 50대도 나도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 청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청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원만히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청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한의 문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청춘의 방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든지 청춘에 대한 이런 느낌들도 결국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의무를 이제 교육해가는 이 기간이 청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이제 청춘 남녀를 다룬 이런 연애는 굉장히 건전하고 청순한 연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연애를 그리는데 반드시 이 연애 소설이라 하더라도 연애를 위한 연애를 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교양적 가치가 없고 이 연애를 위한 연애 소설은 도리어 해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북한 소설에서의 연애 소설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남한 소설은 사실은 연애를 위한 연애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 연애가 더 이렇게 미묘하고 갈등이 이렇게 많을수록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북한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의 만남은 있지만 이 만남이 굉장히 지극히 이제 건전하고 청순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연애다운 연애만을 위한 연애를 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문학은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이 문학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당과 수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이런 하나의 매개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한 작품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당과 수령의 교시에 의해서 문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을 도와준 당과 수령의 은덕과 배려에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 작품을 끝맺게 됩니다. 자, 우리 행복의 방아라는 이 작품의 중요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성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성철이라는 인물은
농촌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 체험을 하러 이제 경심이 있는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이제 우리 이렇게 현실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오지 마을로 이렇게 배속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실속 있는 현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매사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입니다. 자주적이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고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딱 북한의 전형적인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물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인공의 모든 특징을 갖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제 사막 틀을 개간하는 우리 그러니까 황무지 개간을 얘기를 합니다. 사막 틀이 개간을 하여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국가 이렇게 식량 전쟁의 승리로 이끌겠다는 뜻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고 국가의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심이라는 인물입니다. 경심이라는 인물은 농촌의 작업반장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며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아가씨인데 살결이 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단이 센 성격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농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성서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팔 부위원장이 나오는데 약간의 우리 부정적인 인물이 나와야지 소설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면서 이제 그러면서 북한 소설의 특징들은 이런 부정적인 인물이 끝까지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긍정적인 인물에 감화하여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현대 관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이 작품의 행복의 방아를 찢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제 행복의 방아라는 이게 어릴 적에 경심이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한 이 부분이 앞에 맨 처음 전개가 됩니다. 이 할머니가 어릴 적 했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구질을 한단다. 엄마 토끼랑 아빠 토끼랑 둘이서 흰살을 찌어 땅에서 사는 착한 사람들 먹이라고 부려준단다. 그래서 저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 않냐. 너는 이 다음에 크면 엄마 토끼가 되어 달 속에 올라가 살거라.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엄마 토끼, 아빠 토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절구질을 해가지고 땅에 사는 착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이제 쌀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절구질을 하는 엄마 토끼, 아빠 토끼가 이 작품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일단 아빠 토끼는 경심에게 필요한 사람이면서 국가에 필요한 사람. 그래서 결국 성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엄마 토끼는 경심이라고. 엄마 토끼가 되라 그랬으니까 경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은 결국 노동을 하는 거, 특히 농촌의 식량 증식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방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설화 부분을 이렇게 삽입한 이런 부분입니다. 나리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야 쌀이지 아니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뭐지? 이러니까 쌀이다고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쌀이다 대답하니까 아니옵시다. 그럼 황금과 보석인가요? 날 물어보니까 그것도 먹은 다음에 필요한 걸세. 금과 보석이 금과 보석도 아니라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배폭이었습니다. 그걸 내놓으려면 김선달은 나리 이게 바로 쌀 조상이옵시다. 그러니 이게 쌀보다도 중하지요. 하고 한 꼴 먹였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러니까 쌀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토끼 얘기할 때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금과 보석이 중요하냐니까 아니지. 배가 불러야지 금과 보석이 눈에 들어오지.
쌀 금과 보석일 수는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벼포기라는 거죠. 이 벼포기는 쌀의 조상이고 벼포기가 있어야지만 쌀이 나오니까 쌀 자체 그냥 먹어버리는 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제일 강조하는 겁니까? 결국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벼 보석도 아니고 금도 보석도 아니고 쌀도 아닌 벼포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복의 방화에서는 결국 청춘 남녀의 사랑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감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애정 문제 자체에 초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끊임없이 생산력 향상과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막틀 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무지 개간, 농지 개간이죠, 그죠? 농지 개간을 향한 줄기찬 투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마련해 가려는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잘 담고 있는 이런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역시 이제 시 작품입니다. 시 작품인데 이제 제목이 혼사 말이 났으니 말이지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하루 12번 몽골이 닳도록 이름난 중매꾼이 들락거려도 처녀의 마음은 드놀지 않았네. 기왕 혼잣말 났으니 말이지 누가 함부로 허락이나 하겠대? 갔으면 벌써 짚어둔 이가 있거늘. 어머니는 딸의 속도 모르시나 봐. 산당 같은 머리채 만져주시며 덮어놓고 중매꾼한테 인사드리라시네. 세상 딱한 노릇 이보다 더하리만 보리 파종 넣노라 이 핑계 저 핑계 처녀는 쏜살같이 벌판으로 내딛네. 기왕 혼잣말 나왔으니 말이지 산에는 할미꽃 들에는 종다리 벌바람 쏘이며 함께 자란 동무야. 덕거물이 총각이라 놀려줄 그대 가래줄 당기며 승강이 하던 그대만이 내 가슴에 불 당겨줄 사랑이라네. 자, 이 작품 이제 어머니의 이제 의도하에서 실시된 중매장이들이 온 중매 혼사를 하게 된 딸의 이제 서러움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 말이 나왔지만 결국 이런 혼사가 탐탁지 않은 딸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이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이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번 문고리가 닳도록 이름난 중매꾼이 들락거려도 처녀의 마음은 드놀지 않았네. 드놀다는 건 이렇게 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중매가 계속되지만 처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이제 다 싫다 이러는데 중매꾼이 와가지고 하는 그 중매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딸의 속도 모르시나 봐. 이제 산단 같은 머리채,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머리채, 이 산단 같은 머리채 안에서 결국 시에 나타나는 이 처녀가 결혼할 연령이 되었다는 것과 또 은근히 진짜 아리따운 모습의 처녀라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혼사에 직접 개입을 하고 그리고 잘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중매꾼에게 인사를 잘하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중매장이들이 왔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히 이제 보리 파종 늦었다고 이렇게 그 부분들을 중매장이와 따로 시간을 안 갖는 이런 처녀의 모습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산에는 할미꽃 들에는 종다리 이 부분이 남과 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남과 북 한민족을 의미하는 이런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떡거물이 총각이라고 놀려준 그대, 가래줄 당기며 승강이 하던 그대만이 내 가슴에 불 당겨준 사랑이라네. 이 부분이 남한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에 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사를 피하고 싶은 처녀의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우리 1년, 2년, 3년에서 보면은 처녀가 이제 마음에 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매장이들이 권하는
이제 혼사를 이제 이게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년, 5년, 6년에서 보면은 이 혼사를 피하는 처녀의 마음은 같이 자란 동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이 같이 자란 동무만이 유일한 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 시가 1957년 그 전후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다뤘던 80년대, 90년대 작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차이가 제가 이제 내재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듯이 6.25 바로 직후에 이렇게 썼던 시기 때문에 아마 그 6.25 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남한 인민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걸 담은 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전에 봤던 북한 문학 작품과 사상적인 면에서는 이제 사상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죠, 그죠? 예, 이런 시들은 그래서 전후 문학 작품이라는 시대적 배경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결국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의 문제까지도 대두된다 하는 것들이 이 전후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시는 그런 부분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의 제일 마지막에 내 가슴에 불을 당겨준 사랑이라는 하는 부분에서는 동무에 대한 처녀의 개인적인 감정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후 상황이라는 전쟁에 관한 느낌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혼산말이 낫으니 말이지에 나타나는 단어를 잘 모르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처녀의 마음이 드놀지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 드놀다는 건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래줄은 가래바닥 양쪽에 있는 줄인데 이 이제 우리 이렇게 줄다리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바람 쏘이며 함께 자란 동무야. 이 벌바람은 들판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남과 북의 한민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떡거머리는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그죠? 장가나 시집갈 나이가 된 총각이나 처녀가 따 내린 이를 머리를 얘기하죠, 그죠? 그다음에 승강이도 역시 옥신각신하는 것, 이것도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혼산 말이 낫으니 말이지 여기에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남과 북의 결혼 풍속을 한번 볼까요? 이 이제 결혼 풍속이 지금 현재는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전의 결혼 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제 관혼상제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혼례 이 나이가 대개 남자 30세, 31세, 그다음에 여자는 28세, 29세에 주로 이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30세라 이렇게 조금 늦은 이유는 역시 이제 군 제대 나이가 26세, 27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도 역시 당에서 공부를 시켜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4, 5년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28세, 29세 이때를 이제 우리 결혼 연령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0년에 채택된 가족법에서 이제 우리 결혼 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도 남한에서도 역시 아직도 중매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매혼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매혼의 성행은 우리 남북이 같이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혼사를 맺어주는 이런 남북한의 하나의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북한어에서 이제 호칭과 지칭을 주로 하는 말들을 다루겠는데 북한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과 지칭어 중에서 총각의, 처녀의 이런 말들을 갖다 한번 볼까요? 북한어에서 어린아이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할 때 총각의, 처녀의 하는 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특징이죠. 소녀애라는 얘기도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남한어의 여자아이가 이제 소녀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남북한 모두 또 우리가 쓰는 이제 약간 이제 계집애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도 남북한 모두에게 쓰이는 말인데 역시 좀 격식이 낮은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우리가 남한에서 부부간에 여보라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북한에서도 역시 노년에는 여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또 많이 쓰이는 게 영감, 그다음에 로친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감이나 로친하고 짝이 될 남한의 단어는 영감 또 임장 이렇게 이제 많이 짝이 되겠죠. 근데 영감은 영감과 같은 말인데 굉장히 특이한 말이 로친이란 말입니다. 로친 이러면 나이가 든 로친이니까 자기 어머니를 얘기를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얘기할 때도 로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남편은 로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호칭, 제치칭은 대체로 남한과 비슷합니다. 벗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려나 아버지는 뭐 집에 들어와 점잖고 얌전한 줄만 아니? 이러든지 아니면 이웃들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로친한테 가서 회를 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친은 이제 자기 아내를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어의 특이한 지칭 중 하나는 우리가 이웃들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세대주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주는 남편이 주로 한 세대를 대표하는 데 따른 이름인데 그래서 동무 이 학교의 세대주는 나요 하는 이제 나의 교단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보면 꼭 이렇게 남편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책임자를 이 학교의 세대주는 나요 하면 교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한 집단의 책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제일 가장 활발하게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단은 윤혜 선생 내가 그 집 세대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혀 볼까요? 이런 얘기라든지 그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이 준 사람은 고백하는데 세대주 연우라고 썼더군요. 그러니까 여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우리 사랑의 불시착에 보면 장마당이 나오죠. 그죠? 이 장마당에서 이제 우리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장마당에 가서 이제 샴푸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사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외래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북한의 장마당에 파는 물건들 중에서 액체형 세정제는 모두 물비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비누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물비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세탁에 쓰는 물비누는 옷 물비누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씻는 데 쓰는 그 물비누는 몸 물비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물비누로 하면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옷, 물 이것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씻는 데 쓰는 물비누 우리는 바디 샴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북한에서는 몸 물비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나 린스 이런 표현도 우리 샴푸를 한다, 린스를 한다 이런 표현도 북한에서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어라 그래가지고 몸 물비누, 머리 물비누 뭐 이렇게 쓰면 샴푸, 린스도 쓰고 있으면서 몸 물비누, 옷 물비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어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이제 도시락을 곽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곽에 담은 밥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도시락을 담는 이제 우리 도시락은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통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에 담긴 도시락을 먹는 걸 도시락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용기 자체는 밥을 담는 곽이라 해서 밥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북한에서도 도시락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도시락은 밥을 담는 용기가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하여튼 다른 재질로 된 게 아니라 고리버들이나 이제 대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만 도시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도시락은 이제 전통적인 용기에 담긴 것만 도시락이고 남한은 이 전체를 갖다가 다 도시락이다 이렇게 한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도 북한은 이런 이제 고리버들이나 이런 걸로 만든 도시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용어가 도시락은 곽밥이 되고 우리는 도시락이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술을 한 잔 쫙 이렇게 마신다는 것들 정말 이렇게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샷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쭉 내기라고 얘기합니다. 쭉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내기라는 순화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순화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6.25 전에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라는 이 작품에 보면은 자기의 잔을 한숨에 쭉 내어버렸다. 그래서 쭉 내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쭉 마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원샷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쭉 냅시다, 쭉 내시라고 쭉 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샷이란 말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쭉 내다는 쭉 이렇게 정말 한 잔으로 쭉 그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쭉 내다는 말로 북한에서는 원샷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드라이어기를 순화한 얘기를 건발기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북한 말과 우리말 조금 차이는 있죠.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쓰는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북한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사랑을 주제로 한 북한의 문학 작품과 그 속에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보편적인 감성입니다. 이 감성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한 발짝 더 가깝게 가게 되고 북한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